매일 아침 가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선다는 30대 남성.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가짜냈으니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는 과연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굳이 오렌지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다.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다.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늘 삼간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 시간이 나면 조깅을 한다. 자칭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솔직히 직장인 대다수가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로 저자 마키타 젠지, 출판사 던한 출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려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좋은 식품이라 알려진 것들을 먹어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땀 흘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건강법은 매일 먹는 식사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건 세끼의 식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사법은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들을 덜 먹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혈당치 관리가 최대의 열쇠다. 높은 혈당치가 비만을 낳는다. 초조감부터 암, 치매까지 만병의 근원. 이제 혈당치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공복 혈당치나 최근 한두 달 사이 혈당치의 추이를 보는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재는데 이런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이 의심된다. 그런데 이 혈당치가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비만을 만든다. 살이 찐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거꾸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면 고기를 먹든 튀김을 먹든 살이 찌지 않는다. 살찐 사람이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는 것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치매 등 무서운 질병은 모두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당뇨병 환자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애초에 혈당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온갖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고 만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욕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긴다.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혈당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근거 있는 건강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혈당치를 조절한다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혈당치를 조절하려면 무엇보다 식사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장인들 다수가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마실 필요도 없는 음료수를 들이킴으로써 아침부터 혈당치를 대폭 올린다. 만성피로, 졸음, 초조감의 원인. 건강한 사람이 불쾌감에 빠지는 구조. 건강한 사람은 혈당치가 오르면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이 분비됨으로써 혈당치가 억제되어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혈당치와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은 본래 평행을 이룬다. 끊임없이 캔커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늦어지기 쉽다. 정상인이라면 액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신속하게 약 30분 후에 인슐린이 나온다. 하지만 캔커피 같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췌장이 약해져
좀처럼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는 동안 혈당치는 쭉쭉 올라간다. 그렇게 치솟은 혈당치에 반응하여 다량의 인슐린이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혈당치가 지나치게 떨어지고 만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은 췌장이지만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은 뇌다. 본래 혈당치와 인슐린의 양은 평행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뇌가 이상해졌다는 증거다. 그림에 나타난 50대 남성의 사례가 그 전형적인 예다. 포도당 액체를 마시고 60분 후에 혈당치가 208로 정점에 다다랐는데도 인슐린은 17.7밖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은 120분 후에 68.2나 나왔다. 그에 따라 혈당치는 점점 내려가다 180분 후에 혈당치가 44밖에 안 되는 저혈당 증상을 일으켰다. 이런 증상을 반응성 저혈당이라 부른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음료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다.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비롯해 졸음, 불안, 두근거림, 의욕부진, 어지럼증, 욕지기, 두통, 초조감, 눈의 따끔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같이 금세 주저앉거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춰보면 납득할 만한 증상들이다. 요즘 졸음이 마구 쏟아져서 큰일이야.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라며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짚이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의사들 중에는 저혈당 증상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저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 조증으로 진단을 내릴 때도 많다.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 탄수화물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대개 저체온증 때문이다. 체온을 유지하고 강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한 달 가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간세포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그것도 바닥나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연소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혈당치를 안정시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는다. 산악인이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이나 양갱처럼 무게에 비해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유사시에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유사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위기와 맞닥뜨렸다. 선조들은 일상적으로 굶주렸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선조들의 뇌에는 혈당치를 지나치게 낮추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라라는 지령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채소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밥이나 라면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는 포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방출되어 뇌가 쾌락을 얻는다. 이런 우리 몸의 구조는 굶주렸던 선조들의 시대의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목숨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굶주리지도 않는데 뇌의 쾌락을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연구의 1인자인 노라볼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소장은 연구 주제를 과식이나 비만 문제까지 넓혀 약물 중독과 과식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둘 다 뇌가 보수를 얻기 위해 반복하는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들었는데 라면 가게 간판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달콤한 빵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남성은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인공적인 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성 가운데 과일을 채소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과일은 당도가 높게 계량되어 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이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으니 난처한 일이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된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이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일시적 흥분이 피로감을 낳는다.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는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인 모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해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기,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피곤한에 뭐라도 단 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다. 안이하게 단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한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살이 찐다. 공복 상태의 운동은 낡은 생각이 된 지 오래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이 빠지는 식사법. 운동이 아니라 식사를 조절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에는 한계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달리기를 한다는 직장인이 많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달리기까지 하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기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다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애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식사보다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식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배를 비워둘 바에는 차라리 힘든 운동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고 구조에 빠지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공복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 회사의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으로도 근육이 빠진다며 꼬드기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를 제한하여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식사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일단 글리코겐이 모두 사용된 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몸속 지방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전부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근육의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즉 근육이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일은 산에서 조난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나 일어난다. 게다가 몸무게가 70kg인 남성에게는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지방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적어도 불룩 나온 배가 신경 쓰이는 중년 남성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 만큼 철저히 식사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육을 늘림으로써 기초대사를 높이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론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초대사를 높이려면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세 근육이 빠져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줄곧 혹독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70세가 넘어서도 계속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예전에는 뚱뚱했지만 엄청난 운동으로 놀랄 만큼 살이 빠지고 근육이 잡힌 유명인은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이어트나 건강 다지기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일석이조는 포기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건강은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다. 이성적인 직장인이라면 무리하게 장기간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탄수화물 제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20분쯤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후에 곧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어 비만을 막을 수 있다. 비만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당뇨 등 온갖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 온라인판에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이 비만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239건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32개국 106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증 비만인 사람은 수명이 10년 짧아지고 2명 중 1명은 70세 전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BMI가 5% 상승할 때마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9%,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8%,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9% 증가한다. 전체의 사망 위험은 BMI 22.5에서 25의 표준 체중 집단이 가장 낮고 30에서 35의 비만 1도 집단이 45%, 35에서 40의 비만 2도 집단이 94%, 40 이상의 비만 3도 집단에서는 300% 가까이 상승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MI 25가 조금 넘는 단계에서 이미 사망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지만 일본인의 경우 BMI 25가 넘으면 당뇨병이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으므로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개설한다. 한때 체중이 평균보다 조금 더 나가는 통통한 체형이 장수한다라는 설이 돌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근거 없는 낭설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비만이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남성의 비만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직장인이 조금은 살이 쪄도 괜찮아 하며 자신을 풀어놓을 때가 아니다. 비만이 당뇨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먹는 순서에 따라 살찌는 방식이 달라진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다. 채소류는 뿌리채소인 감자나 달콤한 토마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육류나 생선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식품들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밥 같은 탄수화물이 더해져도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생강구이 정식이 눈앞에 있다고 하자. 가장 먼저 곁들여진 양배추채나 작은 접시에 담긴 채소류를 먹는다. 이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밥을 남길 수도 있다. 거꾸로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대사가 떨어지면 체중 감량이 힘들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좀 하면 금세 살이 빠지더니 지금은 좀처럼 체중이 줄지 않아. 40세 무렵에는 누구나 이런 고민에 빠진다. 그것은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도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나이 들면서 점점 사그라져 간다. 나이 들어 젊었을 때와 같은 식생활을 하면 살이 찌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3kg 감량을 목표로 탄수화물을 제한할 경우 나이 들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아침에는 키위, 블루베리가 좋다.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는 금물.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된다. 즉 살이 찌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소량을 즐기는 정도는 괜찮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먹는다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당분도 쉽게 소비될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되도록 그 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한다. 귤이라면 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까지,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키위만 먹어도 하루치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다. 키위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한 과일이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다. 참고로 아침에 먹는 과일로 애용되는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다. 바나나는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이 아니다. 외국인도 달고 맛있다고 호평하는 일본의 과일은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량을 섭취하는 선에서 그치자. 과일은 주스로 갈아 먹으면 살찐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고급 호텔에서 내놓을 법한 비싼 생과일 주스는 달콤한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다. 이를테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6개에서 8개의 오렌지를 사용한다. 오렌지는 직접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한 개로 충분할 수 있는데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스를 만드는 기계로 짜면 아까운 식이섬유가 모조리 사라져버린다. 좋은 부분은 없애고 나쁜 부분만 남기기 위해 굳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기 전에 허브티를 마신다. 불면과 노화 방지에 좋다. 수면 중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땀을 흘려 혈액이 진해지기 쉬우므로 자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그 밖에 휴식 시간에 즐길 만한 음료로는 허브티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로즈마리, 캐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등은 진정 효과가 있어 불면에도 효과적이므로 저녁 식사 후에 마시기에 안성맞춤이다. 노화의 원인인 AGE도 억제해준다. 여러 종류의 차를 사놓고 그날의 기분에 맞춰 직접 섞어 마시는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판기에서 굴러나온 음료가 아니라 정성껏 우린 허브티로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여유가 있다면 내일의 식사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유보다 두유를 마신다. 우유는 바람성이 의심스럽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그 나름대로 혈당치를 올린다.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본래 우유는 방목하여 자연의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얻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위해 좁은 우사에 가둬놓고 밀이나 옥수수 등의 사료를 먹여 기른 소에서 얻고 있다. 사료가 유전자가 조작된 외국의 곡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영향이 생산물인 우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아토피나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장암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설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부정할 수도 없다. 부정할 수 없는 한 우유는 많이 먹지 않는 편이 낫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칼슘을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칼슘을 흡수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하는데 우유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유보다 두유를 추천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는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우수한 식품이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참고로 나는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풍부한 말차를 섞어 말차 두유를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위장에 7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기아 상태에서 장수 유전자가 살아난다.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를 이용한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본래 지닌 생명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공복에 이것저것 먹는 것은 최악이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만복이어서도 안 된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식사를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파괴한다. 당뇨병 환자나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 감미료가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설탕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일 수 있다. 2015년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이라는 세 종류의 인공 감미료를 녹인 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일반 설탕을 녹인 물을 주었던 쥐보다 혈당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어서 각각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와 일반 설탕을 투여한 쥐의 장내 세균을 채취해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쥐에게 이식했더니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에게서 채취한 장내 세균을 이식한 쪽이 혈당치가 높아졌다. 인간도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다 보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사람이 인공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내당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인공감미료를 사용했는데 도리어 당뇨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인공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장점막의 주름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중 후군은 매우 심각한 병이다. 우리가 먹은 것은 위에서 소화되어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노폐물은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장누수중 후군에 걸리면 본래 흡수하지 않아야 할 독소를 흡수하고 만다. 그 결과 크론병, 음식물 알레르기, 류머티즘 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흰 설탕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부자연스러운 물질이다. 인공감미료는 그것마저 훌쩍 넘어서는 이상한 물질이며 입에 넣을 만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왜 인공감미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단맛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공감미료 외에도 과당 포도당 액당, 액상과당, 이성질화당 등으로 표기된 감미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감미료는 시판되는 청량음료에도 쓰인다.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가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선다는 30대 남성.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가짜냈으니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는 과연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굳이 오렌지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다.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다.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늘 삼간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 시간이 나면 조깅을 한다. 자칭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솔직히 직장인 대다수가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로 저자 마키타젠지, 출판사 던한출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려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좋은 식품이라 알려진 것들을 먹어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땀 흘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건강법은 매일 먹는 식사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건 세 끼의 식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사법은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들을 덜 먹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혈당치 관리가 최대의 열쇠다. 높은 혈당치가 비만을 낳는다. 초조감부터 암, 치매까지 만병의 근원. 이제 혈당치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공복 혈당치나 최근 한두 달 사이 혈당치의 추이를 보는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재는데 이런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이 의심된다. 그런데 이 혈당치가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비만을 만든다. 살이 찐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거꾸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면 고기를 먹든 튀김을 먹든 살이 찌지 않는다. 살찐 사람이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는 것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치매 등
무서운 질병은 모두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당뇨병 환자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애초에 혈당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온갖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고 만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욕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긴다.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혈당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근거 있는 건강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혈당치를 조절한다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혈당치를 조절하려면 무엇보다 식사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장인들 다수가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마실 필요도 없는 음료수를 들이킴으로써 아침부터 혈당치를 대폭 올린다. 만성피로, 졸음, 초조감의 원인. 건강한 사람이 불쾌감에 빠지는 구조. 건강한 사람은 혈당치가 오르면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이 분비됨으로써 혈당치가 억제되어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혈당치와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은 본래 평행을 이룬다. 끊임없이 캔커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늦어지기 쉽다. 정상인이라면 액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신속하게 약 30분 후에 인슐린이 나온다. 하지만 캔커피 같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췌장이 약해져 좀처럼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는 동안 혈당치는 쭉쭉 올라간다. 그렇게 치솟은 혈당치에 반응하여 다량의 인슐린이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혈당치가 지나치게 떨어지고 만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은 췌장이지만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은 뇌다. 본래 혈당치와 인슐린의 양은 평행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뇌가 이상해졌다는 증거다. 그림에 나타난 50대 남성의 사례가 그 전형적인 예다. 포도당 액체를 마시고 60분 후에 혈당치가 208로 정점에 다다랐는데도 인슐린은 17.7밖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은 120분 후에 68점이나 나왔다. 그에 따라 혈당치는 점점 내려가다 180분 후에 혈당치가 44밖에 안 되는 저혈당 증상을 일으켰다. 이런 증상을 반응성 저혈당이라 부른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음료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다.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비롯해 졸음, 불안, 두근거림, 의욕부진, 어지럼증, 욕지기, 두통, 초조감, 눈의 따끔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같이 금세 주저앉거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춰보면 납득할 만한 증상들이다. 요즘 졸음이 마구 쏟아져서 큰일이야.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라며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짚이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의사들 중에는 저혈당 증상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저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 조증으로 진단을 내릴 때도 많다.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 탄수화물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대개 저체온증 때문이다. 체온을 유지하고 강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한 달 가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간세포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그것도 바닥나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연소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혈당치를 안정시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는다. 산악인이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이나 양갱처럼 무게에 비해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유사시에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유사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위기와 맞닥뜨렸다. 선조들은 일상적으로 굶주렸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선조들의 뇌에는 혈당치를 지나치게 낮추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라라는 지령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채소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밥이나 라면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는 포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방출되어 뇌가 쾌락을 얻는다. 이런 우리 몸의 구조는 굶주렸던 선조들의 시대의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목숨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굶주리지도 않는데 뇌의 쾌락을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연구의 1인자인 노라볼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소장은 연구 주제를 과식이나 비만 문제까지 넓혀 약물 중독과 과식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둘 다 뇌가 보수를 얻기 위해 반복하는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들었는데 라면 가게 간판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달콤한 빵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남성은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인공적인 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성 가운데 과일을 채소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과일은 당도가 높게 계량되어 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이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으니 난처한 일이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된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이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일시적 흥분이 피로감을 낳는다.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는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인 모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해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기,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피곤하네 뭐라도 단 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다.
안이하게 단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한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살이 찐다. 공복 상태의 운동은 낡은 생각이 된 지 오래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이 빠지는 식사법. 운동이 아니라 식사를 조절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에는 한계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달리기를 한다는 직장인이 많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달리기까지 하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기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다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애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식사보다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식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배를 비워둘 바에는 차라리 힘든 운동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고 구조에 빠지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공복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 회사의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으로도 근육이 빠진다며 꼬드기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를 제한하여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식사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일단 글리코겐이 모두 사용된 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몸속 지방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전부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근육의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즉 근육이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일은 산에서 조난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나 일어난다. 게다가 몸무게가 70kg인 남성에게는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지방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적어도 불룩 나온 배가 신경 쓰이는 중년 남성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 만큼 철저히 식사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육을 늘림으로써 기초대사를 높이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론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초대사를 높이려면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세 근육이 빠져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줄곧 혹독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70세가 넘어서도 계속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예전에는 뚱뚱했지만 엄청난 운동으로 놀랄 만큼 살이 빠지고 근육이 잡힌 유명인은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이어트나 건강 다지기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일석이조는 포기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건강은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다. 이성적인 직장인이라면 무리하게 장기간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탄수화물 제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20분쯤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후에 곧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어 비만을 막을 수 있다. 비만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당뇨 등 온갖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 온라인판에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이 비만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239건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32개국 106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증 비만인 사람은 수명이 10년 짧아지고 2명 중 1명은 70세 전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BMI가 5% 상승할 때마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9%,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8%,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9% 증가한다. 전체의 사망 위험은 BMI 22.5에서 25의 표준 체중 집단이 가장 낮고 30에서 35의 비만 1도 집단이 45%, 35에서 40의 비만 2도 집단이 94%, 40 이상의 비만 3도 집단에서는 300% 가까이 상승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MI 25가 조금 넘는 단계에서 이미 사망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지만 일본인의 경우 BMI 25가 넘으면 당뇨병이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으므로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개설한다. 한때 체중이 평균보다 조금 더 나가는 통통한 체형이 장수한다라는 설이 돌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근거 없는 낭설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비만이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남성의 비만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직장인이 조금은 살이 쪄도 괜찮아 하며 자신을 풀어놓을 때가 아니다. 비만이 당뇨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먹는 순서에 따라 살찌는 방식이 달라진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다. 채소류는 뿌리채소인 감자나 달콤한 토마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육류나 생선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식품들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밥 같은 탄수화물이 더해져도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생강구이 정식이 눈앞에 있다고 하자. 가장 먼저 곁들여진 양배추채나 작은 접시에 담긴 채소류를 먹는다. 이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밥을 남길 수도 있다. 거꾸로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대사가 떨어지면 체중 감량이 힘들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좀 하면 금세 살이 빠지더니 지금은 좀처럼 체중이 줄지 않아. 40세 무렵에는 누구나 이런 고민에 빠진다. 그것은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도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나이 들면서 점점 사그라져 간다. 나이 들어 젊었을 때와 같은 식생활을 하면 살이 찌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3kg 감량을 목표로 탄수화물을 제한할 경우 나이 들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아침에는 키위, 블루베리가 좋다.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는 금물.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된다. 즉 살이 찌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소량을 즐기는 정도는 괜찮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먹는다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당분도 쉽게 소비될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되도록 그 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한다. 귤이라면 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까지,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키위만 먹어도 하루치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다. 키위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한 과일이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다. 참고로 아침에 먹는 과일로 애용되는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다. 바나나는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이 아니다. 외국인도 달고 맛있다고 호평하는 일본의 과일은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량을 섭취하는 선에서 그치자. 과일은 주스로 갈아 먹으면 살찐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고급 호텔에서 내놓을 법한 비싼 생과일 주스는 달콤한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다. 이를테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6개에서 8개의 오렌지를 사용한다. 오렌지는 직접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한 개로 충분할 수 있는데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스를 만드는 기계로 짜면 아까운 식이섬유가 모조리 사라져버린다. 좋은 부분은 없애고 나쁜 부분만 남기기 위해 굳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기 전에 허브티를 마신다. 불면과 노화 방지에 좋다. 수면 중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땀을 흘려 혈액이 진해지기 쉬우므로 자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그 밖에 휴식 시간에 즐길 만한 음료로는 허브티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로즈마리, 캐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등은 진정 효과가 있어 불면에도 효과적이므로 저녁 식사 후에 마시기에 안성맞춤이다. 노화의 원인인 AGE도 억제해준다. 여러 종류의 차를 사놓고 그날의 기분에 맞춰 직접 섞어 마시는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판기에서 굴러나온 음료가 아니라 정성껏 우린 허브티로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여유가 있다면 내일의 식사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유보다 두유를 마신다. 우유는 바람성이 의심스럽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그 나름대로 혈당치를 올린다.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본래 우유는 방목하여 자연의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얻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위해 좁은 우사에 가둬놓고 밀이나 옥수수 등의 사료를 먹여 기른 소에서 얻고 있다. 사료가 유전자가 조작된 외국의 곡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영향이 생산물인 우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아토피나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장암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설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부정할 수도 없다. 부정할 수 없는 한 우유는 많이 먹지 않는 편이 낫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칼슘을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칼슘을 흡수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하는데 우유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유보다 두유를 추천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는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우수한 식품이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참고로 나는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풍부한 말차를 섞어 말차 두유를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위장에 칠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기아 상태에서 장수 유전자가 살아난다.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를 이용한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본래 지닌 생명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공복에 이것저것 먹는 것은 최악이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만복이어서도 안 된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식사를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파괴한다. 당뇨병 환자나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 감미료가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설탕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일 수 있다. 2015년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이라는 세 종류의 인공 감미료를 녹인 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일반 설탕을 녹인 물을 주었던 쥐보다 혈당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어서 각각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와 일반 설탕을 투여한 쥐의 장내 세균을 채취해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쥐에게 이식했더니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에게서 채취한 장내 세균을 이식한 쪽이 혈당치가 높아졌다. 인간도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다 보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사람이 인공 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내당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인공 감미료를 사용했는데 도리어 당뇨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장점막의 주름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중 후군은 매우 심각한 병이다. 우리가 먹은 것은 위에서 소화되어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노폐물은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장누수중 후군에 걸리면 본래 흡수하지 않아야 할 독소를 흡수하고 만다. 그 결과 크론병, 음식물 알레르기, 류머티즘 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흰 설탕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부자연스러운 물질이다. 인공 감미료는 그것마저 훌쩍 넘어서는 이상한 물질이며 입에 넣을 만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단맛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공 감미료 외에도 과당 포도당 액당, 액상과당, 이성질화당 등으로 표기된 감미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감미료는 시판되는 청량음료에도 쓰인다.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의 문은 한쪽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리는 법이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은 보지 못한다. 우리는 매번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젊은 날에 내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누구나 아쉬움을 느끼는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70대에 접어들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와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운세를 보고 점도 친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나면 늘 생각한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은 삶을 다르게 수놓는다. 때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지금의 모습에 쾌재를 부르고, 때로는 섣부른 선택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을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라. 깊이 후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후회는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닫기 위한 것이다.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살기에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깊은 늪 속에서 후회할 것인가, 밝은 미래를 위해 후회를 이용할 것인가. 인생은 여름날의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러간다. 20살 때는 나이 30에 생길 주름 때문에 미리 고민하거나 나이 50에 올 노화 때문에 미리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올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두어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산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을 걱정하거나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그저 흘려보낸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잿빛 모래쥐는 건기가 올 때쯤이면 풀뿌리를 모아 저장하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사막을 죄다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풀뿌리를 모은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풀뿌리를 저장한 뒤에도 모래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풀뿌리를 찾아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떨며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댄다.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는 2kg 정도이지만 실제로 모아들이는 양은 10kg이 넘는다. 그중 대부분은 썩어버리는데도 모래쥐들은 여전히 풀뿌리를 필요 이상으로 모아들인다. 연구에 따르면 모래쥐의 이러한 습성은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래쥐는 태생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고통과 피곤에 시달리면서도 필요한 양의 몇 배, 심지어 몇십 배나 많은 풀뿌리를 모은다. 순전히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흰쥐 대신 모래쥐를 실험용쥐로 사용하려고 했다. 모래쥐가 흰쥐보다 몸집이 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더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래쥐의 습성 탓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모래쥐들은 우리의 갇힌 채 풀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미 충분한 양의 먹이가 있는데도 습관적인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다. 결국 먹이는 입도 대지 않은 채 하나둘씩 죽어버렸다. 의학계가 판단한 사망 원인은 바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결국 모래쥐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걱정 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심리적 위협에 시달리다가 죽은 셈이다. 인간이라고 모래쥐와 다를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사람, 장소, 시간 모두 현재를 최우선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한다.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듯 현재를 살지 못하니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서야 되겠는가? 모래쥐처럼 풍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초조함에 시달리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쉬어갈 곳이 굉장히 많다. 쉬어갈 곳을 만나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가라. 또한 항상 모든 짐을 죄다 둘러매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 짊어지면 된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버려두어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충실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두 번째, 남 눈치 보느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 꽃은 어느 곳에서 피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도 꽃과 같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죽기 직전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평생을 살아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많이 알고 떠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 자기가 무슨 꽃을 피워야 가장 아름다운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기와 맞지 않는 꽃을 피웠다면 지금부터는 자기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라. 그 향기로운 꽃내음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행복하게 전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떨기장미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힘껏 피어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화려한 장미 정원의 시선을 빼앗기고는 정작 내 방 앞 창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리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련한 본성 아닐까?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마음은 갈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기린이 높고 미끈한 집을 지었다. 기린의 집을 구경하러 온 숲속 동물들이 저마다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집이네. 꿩은 한순간 기린이 부러워졌다. 그래서 황급히 풀로 지은 자신의 원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모든 동물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의 찬탄을 들으며 꿩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꿩은 집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그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추워졌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을 떠올리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는 결국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몸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며 영혼도 내 것이다. 인생 역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데 가식이나 거짓은 필요치 않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위선의 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무엇하러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는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의 환호성을 올려라.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의 장을 만들어가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에게 신뢰를 보내라. 나 자신의 찬란한 내일을 믿어라. 행복의 열쇠는 내 손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긍정적으로 살지 못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만만하지 않다.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절망을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의 희망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가능성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면 따스한 봄은 또 찾아오리니. 중국계 미국인이자 저명한 심리학자인 리슈시는 자신의 저서 멋진 엄마에서 짤막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 두 편을 소개했다. 한 소녀가 창턱에 엎드려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 밖에는 소녀가 아끼던 강아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소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황급히 소녀를 다른 창문으로 이끌었다. 그 창문 밖에는 할아버지가 평소 심혈을 기울여 가꾼 장미 정원이 있었다.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는 동안 소녀는 조금씩 슬픔을 잊고 다시금 원래의 명랑한 모습을 회복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얘야, 너는 잘못된 창문을 열었던 거란다. 쾌활하고 활동적이던 소녀가 빙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한 소녀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됐다. 어찌나 지루하고 우울한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눈물이 흐를 정도였다. 소녀는 어느 노부인과 같은 병실을 썼는데 노부인의 침대는 창문 바로 곁에 있었다. 노부인은 건강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앉아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며 보냈다. 소녀 역시 노부인처럼 창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부러진 다리를 천장에 고정해 놓은 탓에 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소녀의 침대와 창문과의 거리도 멀었다. 노부인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소녀는 부러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소녀는 참지 못하고 노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부인은 흔쾌히 대답했다. 그럼 물론이지. 그날 이후 노부인은 매일 소녀에게 창밖의 풍경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소녀는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러자 어느새 소녀의 마음을 어둡게 덮고 있던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달 후 노부인이 퇴원했다. 소녀는 의사에게 부탁해 창가의 침대로 자리를 옮겼다. 소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길게 빼어 창밖을 바라봤다. 기대감에 가득 차 있던 소녀는 깜짝 놀랐다. 창밖에는 칙칙한 벽뿐이었다. 그제야 소녀는 노부인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소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밝게 웃었다. 비록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노부인 덕에 마음의 창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소녀는 슬프거나 좌절할 때마다 그때 그 친절했던 노부인을 떠올리고 노부인이 말해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잘못된 창문을 열어 슬퍼하고 괴로워했던가. 괴롭고 질식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창문을 열어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도우미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다. 무엇을 볼지, 어디를 향할지는 모두 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지 말라. 아픔과 상처에서 눈을 돌리고 긍정과 희망의 창문을 열 때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보지 못했다.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미래의 거울 앞에선 나와 마주친 적이 있다. 표정이 금음달 속에 묻힌 구름처럼 어두웠다. 미래 앞에선 내 민낯의 단어는 불안함이었다. 언젠가부터 불안은 늘 나를 따라다녔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했다. 좋은 사람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했다. 직장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했다. 당장 써먹을 돈과 당장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대로 써먹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그저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막상 뒤늦게 돌아보면 이미 쓸모를 잃은 채 낡아바래져 있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지 모른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시간만 끝없이 연장되는 것일지 모른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차피 삶은 불안의 연속이다.
차라리 지금을 웃게 하고 지금을 살아가자. 행복은 생길 때마다 곧바로 다 써버려야 한다. 부자와 빈자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논쟁했다. 먼저 빈자가 말했다. 행복은 현재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빈자의 초라한 옷, 낡은 집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이게 행복이란 말이요? 그럼 나의 행복은 100칸짜리 저택에 수백 명의 하인이겠구려. 어느 날 부자의 100칸짜리 저택에 큰 불이 났다. 집은 기왓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타버렸고 하인들은 사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결국 부자는 하룻밤 사이에 거지로 전락했다. 지독하게 더운 여름날이었다. 거지가 된 부자는 빈자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물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그를 찾아갔다. 빈자는 대접 한가득 시원한 물을 들고 나오며 물었다. 지금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지가 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 들린 바로 이 물 한 그릇이요.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현재의 행복을 하나씩 꿰어야만 일생의 행복이 만들어진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을 무시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욕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평상심이 없으며 자신 외의 타인을 연민하지 않고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또한 눈앞에 있는 행복을 죽어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마주치는 표정 하나, 동작 하나, 사소한 호의나 관심이 얼마나 어렵게 이뤄지는 것인지를 안다면 아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려면 30여 개에 달하는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사과 3개만큼의 열량을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와 100년해로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20여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또 그 결심을 이루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내야 한다. 이 넓디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만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고 친구가 될 확률은 대략 2억분의 1이다. 그리고 반려자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확률은 무려 50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희박한 확률을 뚫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사소한 일 한두 가지를 함으로써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리라. 몇십 분 정도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으로 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라.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아보라.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멍하니 TV를 보는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팥빙수를 먹으러 가보라. 아이의 웃음과 팥빙수의 달콤함이 어우러지며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실감할 것이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느닷없는 기쁨을 선사해보라. 어쩌면 그에게서 지금의 고민을 떨쳐낼 수 있는 조언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늘 바쁘게 스치고 마는 택배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라. 어쩌면 그 역시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물할지도 모른다. 돈이나 시간을 많이 들릴 필요도 없다. 그저 약간의 즉흥성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한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다. 눈앞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오늘은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이라는 2권의 책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인생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